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뉴욕 증시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1월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좀 약오르셨죠.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시 부양책 집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핵심적인 정책들 살펴보고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이슈레이더 매일 진행하는 신인규 기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정소람 기자, 정치부 기자입니다.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우리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단 말이죠. 여기 이 소식부터 정소람 기자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국내 증시 개장식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또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율인데요.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는데 2년간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최근 다시 이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실제 폐지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이 죽어있는 국내 증시에 숨통을 불어놓자 이런 차원이 큰데요. 이미 증권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세금이 폐지되면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증권거래세 역시 금투세 폐지와 함께 맞물려서 제도가 더 개편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소람 기자는 지금 국회에서 여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우리 각종 부양책 지금 정부에서 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를 추적 보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이제 모셨고요. 이 지금 특히 금융투자 소득세 내년에 이제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요거를 폐지하기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란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게 원래 또 2년 유예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25년으로 좀 이제 미뤄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 제도상으로 맞는데 일단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행이 되면 가뜩이나 국내 증시에서 좀 다른 나라랑 좀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개인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코스닥만 해도 한 60%가 넘으니까. 근데 이 개인 투자분들이 어쨌든 이제 세금 부담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중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증권거래세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또 시행이 되면 이중으로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부담감도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의 좀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돈을 조금씩 이렇게 좀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이 한국 증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주변 얘기하신 거 보면은 그 미국 증시는 어쨌든 좀 좋긴 한데 세부담을 좀 무시를 못 하거든요. 250만 원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뭐 내가 대주주만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실 이제 그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굳이 뭐 투자할 이유가 생기겠냐.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을 이제 머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게
민주당하고 어쨌든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법을 또 바꿔야 되는 거라서 좀 난항은 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을 그렇죠. 이제 세금이니까 이제 세법을 개정해야 네.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증시에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가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요 비과세 한도 상향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인규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는요.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면 세금 혜택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천만 원에서 총 1억 원이었는데 지금 연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현행 대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무 보유 기간 3년 그리고 이자 소득이 연 4%일 경우에 아낄 수 있는 세금이 기존에는 최대 약 47만 원 정도였는데 제도 개편 뒤에는 103만 7천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국내 주식 펀드만 투자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기존엔 ISA 가입이 금지된 이자 배당 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진 않지만 ISA를 통해 낸 소득에 대해선 원천 징수 세율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ISA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상당한 좀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것도 결국 세금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2천만 원 이상 연간 배당을 얻게 되면 이게 이제 이제 금융투자 종합 과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내가 뭐 사업 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이 있으 이거 합산해서 과세를 하니까 최대 49%까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는 15% 정도 되잖아요. 이거에 몇 배야 되는 또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또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배당을 좀 덜 받기 위한 그런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죠. 이제 이 ISA를 이렇게 한도를 올려주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거를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여기 가입을 못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큰 자금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큰 손들의 증시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걸 통해서 또 장기 투자를 또 이렇게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뭐 계속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유도를 하고 또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그동안은 보면은 이게 보면 지금 가입하신 분이 488만 명, 금액이 23조 원인데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세금 혜택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걸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옆 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NISA라는 이제 계좌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과세 적용 기간을 이제 무기한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좀 발표가 있었는데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즘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좀 뜨겁잖아요. 일본도 역대 최고치 네. 거의. 근데 이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 효과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샤이한 일본 사람들까지도 지금 주식 투자할 정도로 이 제도 개선이 큰 효과를 미쳤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관련 소식은 신인규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소람 기자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한국 증시가 만성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방안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이 정부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상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상법 제397조의 2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승인이냐 아니면 사후 승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초 소액주주들이 기대해온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에서는 한 발 후퇴한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은 현재 회사로만 돼 있습니다. 즉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 대상을 주주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고치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도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하자 이런 안을 포함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안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어서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문 기자인데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네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순서 헷갈려서 신 기자 이렇게 불렀더니 신 기자가 막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소람 기자가 방금 정리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관한 이슈.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이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여뿐만 아니라 야 쪽에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재평가 계기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저는 사실 이 세금 이슈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한국보다 미국으로 많이 좀 떠났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너무 소액주주 가치가 무시되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뭐 거짓이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가 사례를 뭐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LG화학이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을 이제 물적 분할해 가지고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 후에 LG화학 주주분들은 어떻게 됐죠? 사실은 굉장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좀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그 현대중공업이 주가 급등하는 반면에 한국조선해양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결정들이 물론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거는 분명한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네. 많죠. 근데 지금은 또 제도 개선이 좀 일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는 많이 사라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상법 개정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여기에 주주까지만 넣어주면은 어쨌든 이제 그 대주주가 함부로 이제 회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를 위해서도 신의성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네. 식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만약에 했을 때는 소송이 또 가능해집니다. 이 법적 근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그게 중요한 때문에 포인트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도 예전부터 발의를 한 걸로 아는데 발의는 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추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여야가 좀 계속해서 합의를 해서 상법 개정은 결국엔 뭐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반드시 돼야만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금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또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주사들, 우리 지주사들 주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주사들 주가 끌어올리는데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주사가 보면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사업회사가 있는데 지주사가 같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상장이니까 지주사들은 이제 보통 나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이제 그 할인을 좀 받고 있는데 보통 할인율이 뭐 많게는 70%인 기업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자산 가치 그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보면 자회사들 정말 좋은 기업들 많은데 어마어마한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회사가 같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중 상장으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또 될 수 있는 법적 또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 지주사들 주가에는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소액 투자자들 분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뭐 매입 확대해라, 그다음에 매입해서 소각해라 이런 주장들도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이 의무화된 게 아니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사실 그 이제 적대적 M&A를 막거나 뭐 대주주가 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쨌든 유통 물량이 잠기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물량이 출회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되니까 주식수 자체가 그냥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인데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은 이익이 늘어서도 증가하지만 분모인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EPS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 이 흔히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PBR, PER이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시면 메리츠 금융주주의 주가 상승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메리츠 금융주주는 합병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른 뭐 금융사를 좀 압도할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얼마 전에 동원산업이 자사주 전량 소각한다고 하니까 하루에 26% 주가가 그랬습니다.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이게 소각까지만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만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한국보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지원이 이제 영향을 끼쳤겠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PBR이 방금 이제 우리 여미사도 이제 PBR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국의 PBR이 낮은 기업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금 장부 가치만 높은 주가는 낮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요거 이제 관행이 좀 달라져야 된다. PBR 낮은 기업들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신인규 기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회사 자산 가치가 1,0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 되는 기업들,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많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2,600여 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PBR이 1을 밑도는 종목이 전체의 42% 정도에 이릅니다. 이런 저 PBR주들에 대해서 주가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고 주주 가치를 또 제고하는 계획을 내놓을지 그리고 계획을 내놓지 않는 저 PBR 기업은 정부가 리스트를 만드는 한 아니면은 정부가 주주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만든 뒤 국내 연기금 등의 기관 자금을 새로운 펀드에 넣도록 하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안들을 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옆 나라 일본이 1년 전에 먼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동 시행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가운데 300곳 정도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성 정책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난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증시도 저 PBR주 띄우기 효과를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요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시 의무를 추가로 이제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요게 시행되면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PBR이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뭐 보통 3배, 4배 가까이 좀 PER도 달하는. 높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상 1배 이하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뭐 일본도 사실 낮은 편이었죠. 그 배경은 결국엔 뭐 이익의 좀 불안정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결국 주주 환원에 있는 것 같아요. 주주 환원율이 한국 같은 경우 워낙 낮다 보니까 결국엔 이 PBR 이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옆 나라의 일본이 어쨌든 이 정책을 1년 전에 시행을 해서 일단 주가 부양 효과가 좀 생긴 건 효과를 맞거든요. 톡톡히 봤죠. 네,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좀 약간 이제 그 따라서 좀 하는 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금융위원장도 언급을 한 것처럼 일단 PBR 1배 이하인 기업 중에 만약에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기업들은 망신을 주겠다.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좀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강제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도 좋은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고 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들어갈 돈이 많으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현금 흐름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 곳간에 현금만 놓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좀 시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이 부분도 일본을 따라서 어쨌든 시행이 좀 제대로만 된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좀 부양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 또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뭐 거의 40% 넘는 기업들 PBR이 1배 이하 너무 낮거든요. 그 많은 PBR 낮은 기업들 중에 만약에 이런 이제 PBR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업종이라든지 어떤 옥석거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PBR 낮은 기업들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PBR이 낮은 기업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PBR 낮은 거 중에 위험해서 낮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죠. 근데 이들 네, 업종들은 요즘 사실 TF 불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크죠. 단지 그냥 PBR 주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니까 다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현금 없는데 빠진 기업들은 저 PBR 주라고 해서 그냥 당장 정책 이슈로 투자하셔는 안 되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있죠. 꾸준하게 돈 모으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은행하고 이제 보험, 뭐 통신회사 아니면 또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죠. PBR이 다 낮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낮은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 여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엔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할인을 좀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주 환원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좀 풍부한 기업 중에서 주주 환원율이 좀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가장 좀 좋은 주가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상속세 이슈도 계속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상속세, 상속증여세, 뭐 누진세율인데 10에서 50%이긴 합니다만 OECD 평균 최고세율 기준으로 15%인데 우리나라는 50%, 최대 기준은 60%까지 엄청나게 높죠. 그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상속세도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상속세 완화도 증여세보다는 지금 상속세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 완화도 뭐 증시에 도움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네,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되게 이 대주주들이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주가 누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는 게 왜냐하면 뭐 이번에 삼성그룹도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꽤 큰 편은 맞고요.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제 뭐 OCI도 그렇고 OCI 홀딩스가 한미약품 거기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게 상속세 부담 때문에 네. 그러면 만약에 상속세가 이렇게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낮은 가격에서 증여를 하든가 아니면 M&A가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제 지분을 넘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M&A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는 어쨌든 낮으면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담이 낮아져서 주가를 누릴 요인은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정서적인 또 국민 정서 문제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상속세는 상속을 해줄 만한 돈이 있어야지 뭐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국민적인 정서가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요게 국내 증시를 억누르는 오르는 쪽을 억누르는 그런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개선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시 부양책들을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 동안 증시 흐름을 보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반응 안 하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이 심리가 아직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여야가 또 합의돼야 되는데 여야의 또 생각이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게 될까? 그래서 되면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그런 안들이 나오고 실행이 될 때까지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뭐 이게 좋으니까 난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행이 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스케줄을 좀 짜셔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다 좀 상세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시장의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이 말만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증시 반응은 그렇게 좀 뜨겁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업종을 콕 찍으라고 하면 뭐 지주사 이렇게 뭐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한국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러죠. 이거에서 제일 할인받는 게 결국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좀 성장 산업에 있는 그런 지주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들한테는 한번 좋은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